여러분, 복수에도 품격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칼도 눈물도 아닙니다. 자신을 버린 자가 스스로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입니다. 남편을 위해 20년을 바치고도 죽음의 섬으로 내쫓긴 여인. 헌데 그 황량한 갯벌에서 전설 속의 보랏빛 소금이 탄생하고 그 소금한 알이 조선 왕실을 움직이며 역전의 서막을 올리며 조선 제1의 거상이 된 여인이 있습니다. 과연 그 복수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인생사 세옹지 말하지만 이토록 시리고 아픈 배신이 또 있을까요?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눈이 먼 시어머니의 눈을 씻겨드리고 해가 질 무렵에는 땔감을 하러 산을 헤매며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덕임. 그녀는 15의 한석에게 시집와 어린 나이에 며느리와 아내, 일꾼의 삶을 모두 짊어졌습니다. 돌 같은 땅을 호미로 갈고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하며 세월을 보냈지요. 그녀의 손마디는 바딜과 빨래로 굵어질 대로 굵어졌고 고운 얼굴은 가마솥 연기에 그을려 거칠어졌습니다. 서리가 내린 새벽에도 장마가 쏟아지는 날에도 그녀의 손길이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 한석이 과거에 급제하던 날 덕임은 시어머니와 함께 마루 끝에 앉아 눈물겨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정경 부인의 가마가 아니라 처절한 배신과 외롭고 처량한 귀향길 같은 유배였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낙엽조차 서럽게 지던 늦가을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덕임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망뿐이었습니다. 남편 한석이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고 고생하신 시어머니 눈을 뜨게 해드리는 것이었지요. 덕임은 남들이 잠든 새벽녘에 일어나 산등성이를 타며 약초를 캤고 한겨울 얼음물을 깨고 손이 터져나가라 빨래질을 했습니다. 숯이 다 떨어지면 손수 나무를 해와 지게에 지고 내려왔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서책과 약초 값을 마련했습니다. 그녀의 땀방울은 눈물과 섞여 밭고랑을 적셨고 그 피땀 어린 뒷바라지 끝에 드디어 한양에서 승전보가 들려왔습니다. 이한석 급제. 그녀는 혹한의 눈보라 속에서도 마루 끝에서 남편의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반나절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임자, 이제 내 갈 길이 그대와는 너무 다르구려. 한양 명문가 화남 대감의 여식과 이미 혼약을 맺기로 했소. 그대는 촌티가 묻은 거친 손으로 내 앞길에 누가 될까 두렵소. 내 새 신부는 가느다란 손목에 향수를 뿌리고 책 읽는 손끝이 새하얗소. 조정의 대신들이 그대를 보고 무엇라 하겠소. 지금까지의 정은 고맙지만 더는 함께할 수 없소. 한석의 말투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급제하고 한양의 풍류를 맛본 뒤 그의 눈에는 권세와 체면만이 보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촛불 아래에서 덕임이 손을 꼭 잡고 함께 글을 읽어주던 순간도 병이 난 자신을 위해 밤을 새워 돌봐주던 아내의 얼굴도 모두 잊은 듯했습니다. 서방님 20년입니다. 제가 산나무를 캐서 팔아 서방님 지필묵을 사고 돌아가신 시아버님 묘소 제사상 차리려 제 머리카락까지 잘라 팔았습니다. 눈먼 시어머니 수발 들며 손톱이 다 빠지도록 일한 세월이 20년이라고요. 제가 당신 글 한자라도 알아듣게 하려고 밤마다 글씨를 익히고 당신이 배앓이를 하면 이웃집 산파에게 울며 빌어 약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와서 제가 흉이 됩니까? 당신 앞길에 흙탕물이 됩니까? 덕임의 목소리는 절규로 바뀌었고 그녀의 눈물은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석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 형님도 참 말이 길면 천해 보여요. 그 20년 세월 값은 여기 은자 몇 푼으로 넉넉히 쳐드리지요. 한양에는 형님 같은 분이 설 자리가 없답니다. 서해 저 끝자락
염도라는 섬의 서방님, 친척이 버려둔 작은 초가가 하나 있으니 거기서 조용히 늙어 죽으셔요. 그게 대감댁 안주인이 될 이 몸이 베푸는 마지막 자비랍니다. 거긴 소금 내음이 코를 찌르고 겨울에는 바람이 살을 애는 곳이지요. 하지만 형님께는 어울릴 거예요. 바닷바람에 손을 더 거칠게 만들어도 아무도 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매양의 말끝은 날이 서 있었고 그녀의 손끝에는 값비싼 비치 반지가 빛났습니다. 그녀는 새하얀 손수건으로 자신의 손을 한번 훑고는 덕임의 투박한 손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자비, 내년이 감히 누구 앞에서 자비를 논하느냐. 서방님, 정녕 이 뱀 같은 계집애 꼬임에 넘어가 조강지처를 버리시렵니까? 나와 함께 가난과 굶주림을 견디며 꿈을 키웠던 그 서방님은 어디 갔습니까? 저 소중한 씨앗을 밭에 뿌리던 손과 지금 비단 옷을 걸친 손이 같은 사람입니까? 당신에게 제가 짐이라면 당신 역시 제게는 칼끝입니다. 이보게들, 당장 이 여인을 끌어내 가마에 태워라. 해가 지기 전에 마을을 떠나게 해야 한다. 더 소란을 피우면 채통에 금이 가네. 덕임은 짐짝처럼 끌려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초가집 창살 뒤에서 쑥덕거렸고 하늘은 무심하게도 비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은 진흙으로 젖어 무거웠고 발걸음은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던 눈먼 시어머니 김씨가 비틀거리며 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들 한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다 내팽개쳐졌습니다. 이놈아, 천벌을 받을 놈아. 덕임이가 없었으면 내 놈은 벌써 굶어 죽었을 게야. 덕임아, 이 애미를 용서 마라. 너를 꼭 붙잡고 싶지만 이 몸이 말을 듣질 않는구나. 김씨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같은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며느리 덕임에게 칭찬보다 꾸중을 더 많이 하였지만 이제는 그녀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덕임이 가마에 오르기 직전 김씨는 죽으림을 다해 덕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덕임의 팔을 더듬어 찾아냈고 품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낡고 묵직한 꾸러미 하나를 덕임의 옷소매에 몰래 찔러 넣어주며 귓속말을 남겼습니다. 덕임아, 미안하다. 내 자식이 귀신이 씌었구나. 내가 눈이 멀기 전 친정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비밀이 담긴 서책이다. 이 안의 내용을 절대로 남에게 보여선 안 된다. 이것이 내 목숨줄이고 이 애미가 주는 마지막 정이다. 꼭 살아남거라. 그 섬이 아무리 험해도 내가 이 책을 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때가 되면 소금성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덕임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혼자 쓸쓸히 마을을 뒤로 한 채 떠났습니다. 뒤편에서 들리는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마을 입구에 서 있는 고목을 지나며 뒤돌아보려 했지만 눈물이 가득 고여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 대신 뼛속까지 시린 증오와 복수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가마 속에 앉아 덕임은 김씨가 준 꾸러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거친 천 안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소금의 향이 섞여 있었고 그녀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염도 소금성에서 이 한 몸 바쳐 꼭 살아남아 복수하리라. 거친 파도를 헤치고 조각배에 몸을 실은 지 꼬박 사흘. 찬 바닷물은 발목을 잠시도 마르지 못하게 적셨고 파도와 비바람은 검은 옷자락을 채찍처럼 후려쳤습니다. 덕임이 도착한 곳은 서해 끝자락의 외딴 섬 염도였습니다. 말이 좋아 섬이지 사방을 둘러봐도 하늘까지 이어진 갯벌과 소금기 머금은 바람뿐이었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찌르고 짠 안개가 피부를 파고드는 곳. 섬을 둘러싼 작은 바위섬들은 마치 묘비처럼 흩어져 있었고 파도 소리는 슬픔을 속삭이는 듯 했지요. 농사지을 땅 한 평 없고 우물물조차 짠 기가 돌아 마시기 힘든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바람은 낮에도 서늘했고 석양은 붉은 피처럼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마을이라 해봐야 허물어진 초가 몇 채가 모여 있는 곳이었고 사람들은 영양실조와 피부병에 걸려 초점 없는 눈으로 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메마른 모래처럼 거칠었고 노인들의 기침소리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래 죽으라는 게지. 여기서 소금기나 마시다 말라 죽으라는 게야. 이곳은 모든 것이 짠맛뿐이구나. 한서가 내 놈이 나를 이렇게 보내다니. 차라리 그 손으로 내 목을 베었으면 덜 억울할 것을. 그녀의 손가락은 거칠어진 대들보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토했고 머릿속에는 한석과 매양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덕임은 시어머니가 준 꾸러미를 떠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자 누렇게 변색되고 습기에 절어 쾌쾌한 냄새가 나는 고서 한 권이 나타났습니다. 비에 젖어도 불에 그을려도 버릴 수 없었던 책. 겉장에는 천연빅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덕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책장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책장 사이에는 오래된 한지의 결이 손끝에 느껴졌고 잉크는 바랜 듯 했지만 그 내용은 살아 숨쉬었습니다. 바다의 눈물인 소금은 그저 짜기만 한 것이 아니다. 하늘의 기운이 닿는 곳, 갯벌의 흙을 9번 거르고 바닷물을 가마솥에 담아 9번을 정성으로 끓여라. 그때 대나무의 진액과 황토의 기운을 더하고 달빛이 가장 밝은 날 밤, 새벽 달기 울 때까지 숨을 죽여 기다리라. 바람의 방향을 읽고 파도의 리듬에 맞춰 불을 조절하면 마침내 보랏빛 소금이 탄생하리니 이것이 왕의 종기를 고치고 만병의 근원을 씻어내는 자염이라. 그녀는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며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9번, 대나무, 보랏빛 각각의 단어가 퍼즐처럼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순간 덕임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황무지가 사실은 하늘이 내린 보물창고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갯벌의 흙을 저주하며 살았지만 그 흙에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자염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땔감과 갯벌 흙을 나르는 중노동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인내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덕임은 다음 날부터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섬 한켠에 무너진 창고를 수리해 가마솥을 놓고 나무를 쌓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밤에는 비밀을 적은 두루마리를 베개 아래에 두고 외웠고 새벽이 되면 첫 번째 장에 적힌 대로 갯벌의 흙을 찾아 나섰습니다. 죽지 않는다. 나는 절대 이대로 죽지 않아. 한석과 매양, 그 두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기 전까진 내 눈을 감지 않겠다. 이 손이 떨어져 나가도 이 발이 찢어져도 멈추지 않겠다. 하늘이 내게 준 길이라면 나는 기필코 걸어가리라. 그녀는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의 흙을 주워 등에 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갯벌의 흙은 젖어 무거웠고 어깨에는 자국이 붉게 남았습니다. 손가락 끝은 날카로운 조개 껍데기에 베어 피가 멈출 날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흙 속에서 작은 개나 낙지가 기어나와 그녀를 놀라게 했고 갈매기 떼는 피 냄새를 맡고 몰려들어 흙을 쪼아 먹으려 했습니다. 덕임은 돌멩이를 던져 새들을 쫓아냈고 다시 한 웅큼 흙을 뜯었습니다. 아이고, 저 새댁 보게. 저러다 쓰러져 죽지. 여기선 소금 농사 지어봐야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왜 저리 사서 고생인고? 전주댁도 남편에게 소박 맞고 왔다지만 저렇게까지는 안 하더만. 세상이 뒤집혀야 양반댁이 우리 땅을 돌아볼 텐데 저 아씨는 눈에 도끼가 서렸구먼. 혹시 진짜로 무슨 비법이 있는 건 아니겠지? 아주머니, 어르신 두고 보세요. 이 가마솥에서 나올 것은 그냥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살릴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저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물려준 비기가 있습니다. 저를 믿지 않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 섬을 살리고 싶다면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들의 손에도 희망이 묻어날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덕임은 섬 사람들이 먹고 남겨둔 고구마 줄기와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쏘시개를 만들고 산에 올라 죽은 나무를 찾았습니다. 땔감이 부족하여 때로는 자신의 머리카락까지 잘라 불씨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갯벌의 흙을 커다란 나무통에 담아 맑은 물로 여러 번 씻었습니다. 흙을 맑은 물에 풀어놓으면 검은 물이 위로 떠올랐고 맑은 무거운 진흙은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위에 더러운 물을 버리고 아래의 흙을 건져냈습니다. 이 과정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했습니다. 해가 지면 손이 저리고 어깨가 굳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흙을 햇볕에 말려 바람에 쐬어 불순물을 털어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섬 사람들 중 한 명, 두 명이 그녀의 곁에 다가왔습니다. 한 젊은 어부는 조개 껍데기를 빻아 덕임의 손에 넣어주며 이것도 쓸모가 있을까요? 하고 물었고 한 소녀는 꺾은 대나무를 안겨주며 산 위에서 꺾어왔어요. 라고 웃었습니다. 덕임은 그들의 마음이 모여 희망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노인들의 발을 씻겨주며 조금씩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임은 비밀서책이 가르쳐준 대로 대나무를 쪼개어 진액을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 속에 맑은 액체를 작은 그릇에 모았고 황토를 반죽해 가마솥 주위의 틈을 메웠습니다. 그녀는 가마솥에 바닷물을 채우고 정성스럽게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끓임은 불길이 너무 세서 물이 넘쳤고 두 번째는 불이 약해 소금 결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끓임에서는 흙탕물이 엉겨붙어 가마솥이 타버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딘가 잘못했나요? 왜 망설임 없이 따라해도 되지 않는지요? 제 손이 부족한 걸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이 이 책을 주신 이유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가마솥을 손수 닦아냈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씨, 이번엔 불을 제가 볼게요. 아씨의 말처럼 우리도 이 섬을 벗어나고 싶어요. 적어도 아이들이 발진과 기생충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끓이고 거르고 다시 끓이기를 반복한 지 수개월. 덕임은 시어머니가 준 비법대로 대나무 진액을 황금 비율로 섞어 넣었습니다. 연기는 눈을 찔러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가마솥의 열기는 얼굴을 화상 입은 것처럼 붉게 달궜습니다. 하지만 덕임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비릿한 소금 냄새를 실어 나르며 뺨을 쓰다듬었고 밤하늘의 별은 하루라도 빨리 결과를 보여달라고 속삭이는 듯 했지요. 99번째 끓임이 끝나고 가마솥이 식기 시작했을 때 덕임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것 봐. 보랏빛이야. 정말 보랏빛 소금이 맺혔어.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결정을 한 조각 집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수정 조각을 잘게 부수어 놓은 듯 영롱한 보랏빛 결정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레 한 조각을 입에 넣자 처음엔 혀가 아릴 정도로 강렬한 짠맛이 났으나 곧이어 꽃향기 같은 단맛이 온 입안을 감싸며 기운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억울한 여인의 한과 시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대자연의 기운이 응집된 기적의 산물이었습니다. 아씨, 저도 맛볼 수 있을까요? 덕임은 작은 결정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주었고 아이는 혀끝에 올리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었습니다. 달아요.
짠데 달아요. 몸이 따뜻해져요. 그 말에 주변의 여인과 노인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제야 우리에게도 봄이 오는구먼. 이 보랏빛 소금은 하늘이 내린 약일세. 이 늙은 손으로 다시 밭을 갈 수 있을 것 같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덕임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작은 초가는 오래간만에 웃음소리와 흥겨운 노랫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덕임은 바다를 향해 포효하듯 외쳤습니다. 한석아, 매항아, 보아라. 너희가 나를 버린 이 죽음의 땅이 이제 너희 목을 조를 나의 성이 될 것이다. 염도의 소금이 아니라 내 한과 희망이 만든 보랏빛 자염이다. 이곳의 소금성, 아니 내 소금성의 여왕이 세워질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와 함께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덕임은 섬 사람들과 함께 새로 만든 자염을 손수건에 싸서 바위 위에 놓았습니다. 파도는 그 손수건을 감싸고 햇살은 보랏빛 소금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덕임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죽음의 땅이라 불리던 염도가 이제는 새로운 이름, 소금성이라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임의 복수는 여기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보랏빛 소금, 자염이 탄생한 그날 밤, 덕임은 툇마루에 앉아 자신의 거친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보석 같은 결정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집 주위를 빙빙 돌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 같았습니다. 소금 결정 속에 시어머니의 사랑과 자신의 눈물이 스며 있는 듯했고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그것은 은은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복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금을 구운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이 귀한 것을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고 그것을 돈으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염도는 육지에서 버림받은 섬이었고 덕임은 그저 미친 여편네 취급을 받는 유배자였으니까요. 바다 건너 세상에서는 그녀의 존재 따윈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덕임 보랏빛 소금을 비단 헝겊 시어머니가 준 꾸러미의 안감에 소중히 싸며 이것이 내 복수의 첫 번째 화살이다. 이 작은 결정 하나가 한양의 귀족들을 무릎 꿇게 할 날이 올 거다. 가자, 세상으로. 그녀는 선반의 서책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등잔불을 끄며 일어섰습니다. 덕임은 섬 사람들과 함께 오래된 작은 배를 수리하고 구멍난 부분을 누비질로 메웠습니다. 파도가 배를 뒤집을까 두려웠지만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른 새벽 밀물과 썰물의 시간을 계산해 배를 띄웠습니다. 배에는 자염이 담긴 작은 주머니와 교역에 사용할 몇몇 말린 물고기, 그리고 섬 사람들의 희망이 실려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며 노를 저어 사흘 밤낮을 지나 도착한 곳은 인근의 큰 포구인 광천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팔도에 온갖 귀물이 모인다는 거대 상단들이 즐비하고 상인과 노점상, 해적과 관리, 기생과 남루한 행인들이 뒤섞여 활기를 뿜어냈습니다. 덕임은 육지의 냄새를 맡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비릿한 소금 냄새가 코에 스며들었지만 염도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염도에서 가져온 낡은 거적이었고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갯벌의 태양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덕임은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가장 큰 상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단의 담장은 마치 성처럼 높았고 문은 청동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털복숭이 경비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소금 깃전 옆에 내가 어딜 들어오려는 거냐? 라는 조롱 섞인 말과 함께 쾌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덕임은 경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손으로 비단 헝겊을 내보였습니다. 상단의 행수 어르신을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래를 제안하러 왔으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경비는 코를 훌쩍이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더니
험악하게 웃었습니다. 미쳤구만. 하필 소금으로 장사하겠다는 거냐? 소금은 국가가 관리하는 물품이야. 여자 따위가 뭐라고? 꺼지지 못해. 덕임은 섬에서 갯벌을 파며 남자들보다 더 무거운 흙을 나른 사람이었습니다. 몇 마디 조롱에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행수 어르신께서 직접 보시지 않으면 후회하실 것입니다. 결국 행수라는 말에 경비는 심술궂은 표정을 지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덕임은 어둡고 깊은 복도를 따라 상단의 안채로 인도되었습니다. 어디서 소금 빚전 여편네가 함부로 들어오느냐? 여기는 왕실에 진상하는 소금을 다루는 곳이야. 상단의 체면이라는 걸 알면 썩 꺼질 것이야. 행수는 화려한 비단 도포를 걸치고 사슴뿔로 만든 장식이 달린 관을 쓴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굵은 구슬 염주가 들려 있었고 손가락에는 비치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행수 어르신, 이 소금을 한 번만 맛보십시오. 만약 이 소금이 당신이 평생 본 소금보다 못하다면 이 칼로 제 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맛보시고 난 뒤엔 저와 거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눈빛에서 단호함과 절박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기세에 눌린 행수가 마지못해 소금 한 꼬집을 집어 입안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친 모래처럼 느껴졌지만 혀끝에 닿는 순간 짠맛이 밀려오고 곧이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은한 단맛과 꽃향기가 퍼졌습니다. 그 맛은 피로를 씻어내는 청량감이 있었고 눈앞이 환해지는 느낌마저 줬습니다. 행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구했느냐? 아니, 누가 구웠단 말이냐? 그의 손은 떨렸고 눈빛에는 탐욕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구웠습니다. 저의 끝자락, 귀신도 곡한다는 염도에서 말입니다. 제 어머니가 주신 비밀 서책을 따라 정성껏 구웠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려준 약이자 왕이 종기를 고치는 보배입니다. 이 소금을 원한다면 적절한 대가를 주셔야 합니다. 덕임은 행수의 눈을 피하지 않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과 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염도의 악명을 이용해 신비함을 더하려 했습니다. 거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동행인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상단의 창고에서 황금으로 치장된 저울과 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덕임은 소금 한 주머니에 쌀 10가마라는 파격적인 값을 받아냈습니다. 상단은 아예 염도와 장기 거래를 맺자고 제안했지만 덕임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시작일 뿐입니다. 더 많은 양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세상에 소문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곤장을 맞을 수 있습니다. 행수는 그녀의 당부를 받아들였고 계약서에는 서로의 이름 대신 약속의 날짜만 적었습니다. 덕임이 육지에서 가져온 쌀과 고기, 그리고 새 장작, 철솥, 옷감, 약재를 가득 실은 배가 염도로 돌아오던 날 섬 사람들은 기적을 본 듯 눈을 비볐습니다. 백지장처럼 희고 매끈한 쌀가마가 배에서 내려지자 아이들은 마치 설날처럼 환호했습니다. 소금으로 바꾼 쌀은 곧 섬의 생명을 구할 씨앗이 되었습니다. 덕임은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에게 쌀과 고기를 나눠주며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갯벌에서 굶어 죽지 마십시오. 저를 도와 소금 가마를 지키고 장작을 나르십시오. 저는 쌀을 가져다 드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병든 이를 치료할 약을 구해 오겠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이 자염의 비밀은 염도의 목숨줄입니다. 제 상단의 식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럽지만 굳건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있던 섬 사람들이 하나둘 덕임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출신과 여성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덕임은 그들에게 소금 굽는 법의 기초를 가르치며 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소금 공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장작을 모으는 남자, 갯벌을 파는 여자, 흙을 거르는 아이들, 그리고 대나무를 쪼개는 노인,
모두의 손길이 모여 자염이 만들어졌습니다. 덕임은 지식을 숨기지 않았고 손과 발로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비책에 있는 어려운 한자를 아이들에게 천천히 읽어주며 의미를 알려주었고 아이들은 덕임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자염이 처음으로 상단에 진상된 소문이 퍼지자 기존 소금 시장의 큰 손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몇몇 낯선 남자들이 염도의 해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소금 가마 근처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허튼 수작을 부렸고 덕임을 찾아 협박했습니다. 자염은 우리 나으리께서 관심이 많으시다. 그 비법을 말하면 목숨은 살려주마. 내깟 여인이 어떻게 소금을 굽는단 말이냐? 그들은 칼자루를 두드리며 위협했지만 덕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손에 쥔 뜨거운 소금물 한 바가지를 놈들의 얼굴에 뿌렸고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섬 사람들과 함께 가마를 지키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덕임은 염도를 지키기 위한 방어책도 마련했습니다. 가파른 절벽 위에 망루를 세우고 쪽배를 타고 접근하는 낯선 배를 감시했습니다. 자염을 만들 때 사용하는 불씨를 보호하기 위해 가마 주변에 돌담을 쌓아 바람을 막았고 갯벌에서는 수로를 만들어 배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미끄러운 지늘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염도는 점점 단단한 공동체로 변해갔습니다. 소금 굽는 기계적인 작업 속에서도 사람들은 웃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덕임은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노래와 글씨를 가르치며 꿈을 심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자 자염의 생산량이 늘어났고 덕임은 광천목뿐만 아니라 다른 포구에도 조금씩 소금을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래할 때마다 위장으로 머리에 수건을 둘러서 여인임을 숨겼고 상단의 이름을 소금성이라 붙였습니다. 소금성이란 말은 차츰 상인들 사이에 퍼졌고 보랏빛 소금이라는 이름은 귀족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신경쇠약에 걸린 대신이 자염을 먹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산후병으로 고생하던 양반댁 부인이 자염을 먹고 나았다는 이야기 등이 퍼졌습니다. 덕임은 은밀히 조정의 내관들에게 자염을 보내며 대가로 염도의 자치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국가의 소금 관리 제도인 염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부했고 외지인들을 만나 정보를 모았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새로 부임한 염관이 자염의 존재를 보고받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자염을 둘러싼 여인이 있다 한다. 그 비밀을 캐내어 국고로 들여라. 라는 명을 내렸고 조용히 염도로 행군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덕임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단의 정보를 통해 염관의 군사들이 며칠 뒤 섬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섬 사람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쓰는 평범한 소금만 보여주고 자염은 모두 숨기십시오. 자염이 담긴 가마솥은 바위 밑에 묻고 자염을 굽는 불씨는 돌 속에 감추십시오. 덕임의 지시에 따라 섬은 순박한 어부들의 마을로 꾸며졌습니다. 염관은 섬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덕임은 순박한 어부의 아내로 변장해 그들을 속였습니다. 염관이 철수한 뒤 덕임은 섬 사람들을 모아 말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섬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금성을 지키는 성주들이며 우리 손으로 미래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이 보랏빛 소금이 세상에 전해지면 더 큰 파도가 밀려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혜롭게 준비합시다. 섬 사람들은 손을 맞잡고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날 밤 덕임은 다시 툇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자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 이 섬에 도착했을 때의 절망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영롱한 보랏빛 소금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희망이었습니다. 덕임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나요? 제가 가던 길이 맞는 것 같아요.
아직 멀었지만 염도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닙니다. 소금성은 곧 하늘까지 닿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은 빛났고 별들은 그녀의 결심을 응원하는 듯 반짝였습니다. 제사장 소금성의 여왕과 무너지는 한양의 가문. 3년이라는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으나 덕임의 복수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염도는 더 이상 버려진 유배지가 아니었습니다. 섬의 해안선을 따라 수백 개의 소금 가마가 밤낮 없이 연기를 뿜어내고 보랏빛 소금을 싣기 위해 8도의 상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대한 소금의 성이 되었습니다. 해질녘이면 서해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가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어우러져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길을 따라 새로 지은 기와집들이 들어섰고 아이들은 바람을 타고 연을 날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덕임이라 부르지 않고 소금 부인 혹은 염도의 여왕이라 불렀습니다. 그녀가 걸을 때면 노인들은 머리를 숙였고 아이들은 해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을 입었으나 눈빛만은 기품이 넘쳐 보인다. 오늘 아침 상단에 회계보고를 가져오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주변을 압도했습니다. 대청 마루에 모인 관리들은 북과 장부를 들고 덜덜 떨었습니다. 덕임은 장부를 넘기며 말했다. 상단의 수입 절반은 섬 사람들의 집을 고치는 데 쓰고 나머지 절반은 한양의 정보를 사들이는 데 써라. 특히 이한석 대감의 집안 소식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마라. 그녀의 지시는 명확했고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장부에서 눈을 들 때마다 그녀는 먼 바다를 바라보며 속으로 한석의 이름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한편 한양의 한석은 어떠했을까요? 덕임을 내쫓고 화남대감의 여식 매양을 첩으로 들인 뒤 그는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관료에게 장인의 후원은 큰 힘이었지만 그의 오만과 욕심은 빠르게 그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매양의 사치와 허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는 한양에서 가장 비싼 한복을 입고 머리에는 비치와 진주로 장식된 떨잠을 꽂았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시녀들을 부렸다. 심지어 덕임이 지었던 밥 냄새조차 그리워할 틈이 없었습니다. 나리, 이깟 은자 몇 푼으로 누굴 대접하라는 거예요? 요즘 한양사대부 부인들 사이에서는 염도의 자염으로 담근 김치가 아니면 상에 올리지도 않는다잖아요. 그 소금이 금값보다 비싸니 돈을 더 가져오셔요. 내 친구 송상궁이 자염으로 목욕을 하고 피부가 비단처럼 변했다는데 난 언제까지 이런 소금으로 몸을 씻어야 합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손에 쥔 놀이개가 달랑거렸습니다. 자염, 그 귀신 같은 소금 때문에 내 녹봉이 남아나질 않는구려. 그 소금 가격을 올려서라도 손해를 만회해야 하는데 장단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큰일이오. 화남 대감께서는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단 말이오? 그는 장인이라 믿었던 화남 대감에게 편지를 써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미적지근한 답뿐이었습니다. 한석은 몰랐습니다. 장인이라 믿었던 화남 대감이 이미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 가문의 재산을 지탱하던 소금 유통망을 정체불명의 상단 바로 덕임의 상단이 하나둘씩 잠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덕임은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한석이 빚을 질 때마다 제3자의 명의로 그 채권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한양의 시장에서 한석이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아갔던 상인은 겉으로는 낯선 인물이었지만 뒤에는 덕임의 자본이 흘러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관직 생활로 얻은 녹봉을 미리 담보로 잡힌 채권도 매양이 사치품을 사기 위해 쓴 은전도 하나하나 모두 덕임의 손바닥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 집에 기둥뿌리까지 내 소금에 절여졌구나 한서가. 조금만 더 기다리거라. 내가 가장 높이 올랐다고 믿는 순간 내가 그 발판을 치워버릴 테니. 그녀는 문서를 한 장 한 장 접어 보자기에 넣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눈에는 묵직한 연민과 차가운 각오가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한 섬에 머물러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한양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덕임은 이제 단순한 상인을 넘어 조정의 실력자들과도 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이 귀한 시대, 왕실의 종기나 피부병의 특효라는 자염의 효능이 궁궐까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궁의 내의원이 보랏빛 소금이 피부의 종기와 통증을 가라앉히는데 기적과 같은 효과를 보였다는 서찰을 보내왔고 덕임은 자염과 함께 정성스런 편지를 올렸습니다. 소금은 바다의 눈물이라 하지만 사람의 진심과 만나면 생명을 구하는 약이 됩니다. 부디나라의 어르신들이 이 소금을 받아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궁궐에서는 소금성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고 덕임은 조용히 내관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며 권력의 핵심부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권력자들에게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염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소금성은 이제 서해의 작은 섬이 아니라 조선의 경제와 권력을 잇는 거대한 심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염도의 생활도 변했습니다. 새벽이면 갯벌에서 흙을 떠 나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학문을 배우러 모였습니다. 덕임은 섬에서 자라난 아이들에게 글씨와 산수를 가르쳤고 부엌에서 일하던 안악들은 시장에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마의 연기는 밤에도 꺼지지 않았고 노래소리와 웃음소리가 섬을 가득 채웠습니다. 덕임은 화려한 비단옷을 걸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누구보다 당당하고 품위 있게 걸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엔 단정한 쪽머리가 올려져 있었고 두루마리에 적힌 계산서는 외우듯 읊었다고 합니다. 반면 한양의 한석집은 삭풍을 맞은 낙엽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매양이 입는 옷과 장신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웠고 부엌의 불은 잠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쌀을 찢고 반찬을 만들었으며 매양은 매일처럼 손님을 불러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쌀독은 점점 비어갔고 상전은 빚독촉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행랑채 앞에 낯선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까만 천을 두른 사내들이었고 손엔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한석 대감, 지난달 기한이 지난 은전 300냥과 이자 50냥을 갚지 않으셨습니다. 이 문서를 보시죠. 이 집과 땅은 담보로 잡힌 상태입니다. 오늘 내어놓지 않으면 법대로 행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차 없었고 옆에 서 있던 사내들은 집안을 살펴보며 속삭였습니다. 한석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매양을 불렀지만 그녀는 시녀를 부르며 외쳤습니다. 또 돈이 없다고? 왜? 당신이 염도의 소금을 팔아 돈을 벌어오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내 친구들은 하나같이 남편 덕에 호강하는데 난 왜 이렇게 쪼들려야 하나요? 이건 다 당신이 무능해서 그래요. 그녀의 비난은 날카로웠고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석은 속으로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였지만 그를 도와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의지한 화남대감은 이미 권력에서 밀려나 낙향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한석은 술에 취해 길을 걸었습니다. 한양의 골목에는 자염을 파는 상점이 하나둘 생겨났고 가게 안에 보랏빛 소금이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 소금이 그녀? 하지만 그는 생각을 떨쳐내며 길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의 관복이 젖었습니다. 한양의 비는 염도에서 느꼈던 짠 비와는 다른 차가운 맛이었습니다. 한편 염도의 밤에는 새 달이 떠올랐습니다. 덕임은 높은 언덕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해안선에 늘어선 가마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고 바다에 반사된 빛은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자염 결정 하나를 올려놓고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손바닥의 피부는 거칠었지만 손가락의 움직임은 섬세했습니다. 그녀는 그 조각을 천천히 눌러부숴 소금가루로 만들고는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이 작은 소금가루가 한양까지 날아가 너의 목덜미를 쓸어내리길 바란다.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하늘을 속일 수는 없는 법. 인간의 탐욕은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법이다, 한석. 내가 가장 높이 올랐다고 믿는 순간 나는 내 발밑에 사다리를 치울 것이다. 그때 내 눈은 어떤 표정을 할까? 그 모습이 궁금하구나. 그녀는 섬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발 아래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노랫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수는 쓰지만 희망은 달았습니다. 염도의 여왕과 한양의 몰락하는 가문. 두 세상의 운명은 점점 더 빠르게 서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염도의 보랏빛 가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한양의 허름한 집에서 피어오르는 촛불은 서로 다른 삶을 비추었지만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갈 운명이었습니다. 제호장 탐욕의 침몰, 영모의 올가미와 처절한 짓밟힘.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덕임이 쌓아 올린 보랏빛 소금 성의 명성이 한양 땅을 진동할수록 어두운 탐욕의 그림자도 그만큼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염도가 거대한 소금성으로 변하고 자염의 효능이 왕실과 사대부 사이에서 회자될수록 한석과 그의 장인 화남 대감의 질투와 공포도 커져갔습니다. 자신의 집안이 무너지는 이유가 덕임의 상단 때문이라는 것을 눈치챈 한석은 이제 점잖은 사대부의 탈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떨어진 인물들을 찾아 술집을 전전하며 정보를 모으고 비리 관료들과 밀담을 나누며 덕임을 단숨에 매장할 독이 든 술수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한석은 깊은 밤 은밀히 서재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분노로 떨렸고 촛불의 그림자가 그의 얼굴을 괴이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는 장인 화남 대감과 결탁하여 영모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염도에 사는 여인 덕임이 사병을 양성하고 왜구와 내통하여 나라의 소금 전매권을 침해하니 이는 곧 대역죄이며. 글자는 검은 먹물이 퍼지듯 종이 위를 채웠습니다. 그는 글 속에 거짓과 진실을 교묘하게 섞어 넣었습니다. 자염은 사람을 미혹하는 음모일 뿐이며 소금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면 나라의 재정이 위험에 처한다. 는 식으로 덕임의 공로를 모두 악으로 비틀었습니다. 비열한 눈빛으로 상소문을 쓰며 2년 내가 감히 내 목을 죄어와 천한 계집이 소금 몇 덩이로 나라의 경제를 흔들다니 그것 자체가 대역죄다. 사병을 기르고 왜구와 내통한다는 명분만 있으면 너는 그 섬과 함께 잿더미가 될 것이다. 화남 대감님, 이 상소가 조정에 올라가면 염도는 단숨에 역적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그의 속셈에는 덕임을 제거하고 염도의 자연 비책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탐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안개 자욱한 새벽 염도의 해안가에 평소와는 다른 거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래사장을 떠도는 물안개 사이로 어둑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바다에서 둔탁한 북소리가 울려대지가 떨렸습니다. 상선이 아닌 무장한 광군들이 탄 판옥선 수십 척이 섬을 포위한 것이었습니다. 밤새 가마에 불을 지피던 소금장수들은 북소리에 놀라 노를 멈추었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덕임은 잠결에 일어나 바람을 가르는 흉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겉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으나 이미 섬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곳은 역적 덕임이 사병을 양성하고 나라의 소금 전매권을 침해한 소굴이다. 모든 가마를 파괴하고 장부를 압수하라. 저항하는 자는 즉시 사살한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갯벌 위로 퍼졌습니다. 광군들의 갑옷이 바다 안개 속에서 번쩍였고 창끝은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들은 줄지어 갯벌로 뛰어내려 구워지는 소금이 담긴 가마를 발로 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소금 구이 가마들이 군합발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뜨거운 가마가 넘어지며 하얀 수증기가 치솟고 보랏빛 소금 결정들이 갯벌 흙바닥에 쏟아져 발에 채였습니다. 대나무 진액을 모으던 통이 깨져 진액이 흘러내렸고 돌담 위에 말리던 소금 자루들이 군사들의 손에 찢어졌습니다. 섬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앞을 막아섰지만 광군들의 무자비한 매질 앞엔 무력했습니다.
굵은 대나무 몽둥이가 허리를 내려쳤고 철제 창끝이 어깨를 밀어냈습니다. 노인과 아이의 울음이 섞여 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마의 불길은 군사들이 쏟아부은 물에 꺼져가고 자염의 향기는 짓밟히며 흩어졌습니다. 그때 말을 타고 당당하게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한석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갑옷 위에 비단 도포를 걸치고 허리에 검은 칼을 찼습니다. 그의 옆에는 금빛 장식이 달린 가마가 따라왔고 가마에 천을 걷어 올리자 매양의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승전한 장수가 전리품을 받으러 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말 위에서 덕임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비웃는다. 오랜만이구나. 덕임아, 유배지에서 죽었을 줄 알았더니 여기서 도둑질로 이토록 화려한 성을 쌓았을 줄이야. 조강지처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내 목숨만은 살려주려 했으나 영모제는 내 힘으로도 어찌할 수가 없구나. 그의 음성에는 연민은 없고 승리한 자의 비열한 기쁨만이 어렸다. 영모라니, 서방님 아니, 이한석 날이 당신이 정령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이 소금은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고 나라의 병을 고치는 약이요. 당신의 탐욕을 채우려 이 선량한 백성들을 짓밟는단 말이오. 그녀의 손은 등 뒤로 묶여 있었지만 눈빛은 검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머, 여전하네. 그 천한 입술로 감히 대감마님께 대들어? 여보, 인연의 주둥이를 먼저 다스려야겠어요. 소금 비법이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이 섬을 통째로 불태워버리겠다고 하셔요. 그녀는 전날 싼 비단옷을 입고 머리에 커다란 산호 장식을 꽂은 채 입술을 비죽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덕임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차가웠고 손엔 단단한 부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한석은 덕임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그의 손끝에 끼워진 반지가 덕임의 볼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고운 비단옷은 찢기고 덕임의 얼굴은 흙먼지와 피로 얼룩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쓰러지지 않고 어깨를 펴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사들이 그녀를 둘러쌌고 긴장대를 들고 촛불처럼 밝은 용수를 들었습니다. 한석은 자염 제조법이 적힌 천연비책을 찾기 위해 초가를 뒤엎었습니다. 군사들은 가재도구를 마구잡이로 던졌고 장롱 속, 밭 뒤, 울타리 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덕임은 이미 그것을 가슴 깊은 곳, 자신의 기억 속에 새겨두고 책은 불태운 뒤였습니다. 그 비책은 더 이상 종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덕임의 피와 땀과 눈물 속에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비법이 어디 있느냐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내가 아끼는 저 섬 사람들을 하나씩 목을 베어 바다에 던지겠다. 그의 손짓에 군사들이 갯벌로 끌려와 무릎을 꿇은 노인을 잡아대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공포와 체념이 교차했고 아이들은 울며 어머니의 치마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죽이시오. 내 몸은 찢을 수 있어도 내 머릿속에 든 지혜까지 찢지는 못할 것이오. 당신은 평생 그 짜디짠 탐욕 속에서 목말라 죽을 것이오. 이 섬 사람들은 나의 가족이오. 그 어떤 칼도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지 못할 것이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의 칼끝이 목을 스칠 때에도 그녀의 시선은 한석을 꿰뚫었습니다. 그녀는 한석이 자신을 버리던 날 느꼈던 절망과 분노를 떠올렸고 지금 그 감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분노한 한석은 덕임을 개처럼 끌고 마을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그녀를 말목에 묶고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모든 가마를 부수고 자염을 바다에 버려라. 이 섬에서 사람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불태워라. 광군들은 들키를 들고 가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몇몇 젊은 섬 사람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곧 창끝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덕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불길은 거칠게 타오르고 해풍은 불길을 더 크게 부채질했습니다. 자염을 담았던 가마솥이 폭발하며 흙덩이가 사방으로 튀었고 하얀 연기 속에 보랏빛 결정이 흩어져 갯벌에 박혔습니다.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군사들의 함성이 뒤섞인 그 장면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포박당한 덕임은
군사들이 끌어당기는 대로 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녀의 발목에는 밧줄이 묶였고 팔은 뒤로 잡혀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가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염도의 불길과 연기는 높이 치솟아 어디서든 보였습니다. 소금성이라고 불리던 염도는 불길에 휩싸여 붉은 그림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석은 덕임을 개처럼 끌고 한양으로 압송했습니다. 광구는 그녀를 판옥선의 가판 밑에 가두고 손과 발을 묶어 놓았습니다. 바닷물이 스미는 어두운 창고에서 덕임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염도의 소금성은 불길에 삼켜졌고 덕임은 피눈물을 흘리며 멀어지는 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덕임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염도야. 잠시만 견뎌다오. 불길은 언젠가 꺼지고 갯벌은 다시 흙을 품을 것이다. 이 몸은 다시 돌아오마. 그리고 한석 내가 내 손에 의지해. 끝내 살아남을 줄 알았겠지.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는 바다가 될 것이다. 그녀의 말은 물결에 실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숨결을 세며 세월을 헤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에서 피비린내가 느껴지는 것을 잊고 머릿속에서 천연비책의 구절을 다시 외웠습니다. 9번 끓이고 9번 거르고 대나무의 진액과 황토의 기운을. 그녀는 자염의 레시피를 마음속에서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섬의 바람과 갯벌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염도가 불타는 동안에도 그녀의 정신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 절망과 각오가 뒤섞인 그 항해는 그녀에게 또 다른 힘을 주었습니다. 덕임은 이제 단순히 섬을 지키는 여인이 아닌 나라의 음모와 권력에 맞서는 투사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염도에서 시작된 작은 파도는 이제 조선 전체를 뒤흔들 해일로 변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불길 속에서 재가 되었던 자염의 결정들이 다시금 더 강한 빛을 발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6장 지하 감옥의 시련과 옥중에서의 치밀한 반격. 한양 의금부 지하 감옥. 햇빛 한 줌 들지 않고 쥐와 벌레가 득실거리는 그곳에 덕임이 던져졌습니다. 습한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돌벽에는 곰팡이와 이끼가 피어 있었습니다. 바닥의 오물은 발목까지 차올랐고 쇠창살 너머로 들리는 것은 간혹 울부짖는 죄수들의 신음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들면 천장에는 빛 하나 없는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한석은 그녀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도 않은 채 매일 밤 고문 기술자를 보내 자염의 비법을 실토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날선 쇠막대가 살을 찌르는 고통과 물을 쏟아붓는 물고문이 이어졌지만 덕임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집중하며 한양의 정세를 읽으려 애썼습니다. 간수들의 속삭임,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 궁궐의 시계 종소리까지도 그녀의 귀에는 귀중한 정보로 들어왔습니다. 이 지독한 년 이쯤 되면 불법도 한데 대체 무엇을 믿고 버티는 게냐? 누구를 믿고 그 입을 다물고 있단 말이냐? 그는 손에 들린 인두를 불 속에 넣었다 꺼내며 덕임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벌써 열흘째 아무리 고문을 가해도 이 여인은 단 한마디의 비밀도 내놓지 않았으니까요. 덕임은 피를 토하며 믿는 것? 나는 당신들이 마시는 그 물과 소금을 믿는다. 곧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이 무엇 없이는 살 수 없는지. 내 놈들이 짓밟았던 그 소금이 없으면 한양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해 보였지만 말끝마다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도 그녀는 자염의 가치와 사람들의 욕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덕임은
포획되기 직전 자신의 신복들에게 마지막 명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소금 유통의 전면 중단과 왕실 약방과의 은밀한 거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잡혀갈 것을 예감했고 가장 강력한 반격은 자신이 없는 동안 자염의 가치와 필요를 세상에 깨닫게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대비전과 약방에만 소금을 이어주고 다른 곳은 단 하루도 소금을 풀지 말라는 명령은 즉시 이행되었습니다. 덕임이 잡혀간 지 열흘이 지나자 한양 도성의 소금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평소 몇 냥이면 살 수 있던 흰 소금마저 품귀가 되었고 고관대작들의 식탁에 오르던 자염이 끊기자 도성은 술렁였습니다. 짠맛 없는 국과 밥은 아무도 먹지 못했고 염전과 산지를 둘러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평소 피부병과 종기로 고생하던 임금의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조선 팔도에서 최고의 명의를 불러오고 모든 약재를 시도했지만 보랏빛 소금으로 씻지 않으면 완화되지 않던 그의 상처는 다시 골마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럽게 긁으며 어찌 된 일이냐? 그 염도에서 올라오던 보랏빛 소금이 왜 끊겼단 말이냐? 그 소금물로 씻지 않으면 내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거늘 하루만 씻지 않아도 밤에 잠을 못 이룬다. 누구의 소행이냐? 임금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손톱 끝에는 상처를 긁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두 손을 비비며 전하, 황공하오나 그 소금을 진상하던 상단이 영모죄에 휘말려 폐쇄되었다 하옵니다. 그 비법을 아는 여인은 지금 의금부 지하에 갇혀 죽어가고 있다 하오니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임금의 눈에 번뜩이는 분노가 너무도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한석은 이 상황을 이용해 자신이 비법을 알아낸 척 가짜 소금을 만들어 올리려 했으나 비법 없는 소금은 오히려 임금의 상처를 덧나게 했습니다. 화남 대감집에서 몰래 구워 올린 소금은 거칠고 색이 탁해 임금의 피부를 자극했습니다. 임금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국문을 열어 덕임의 죄를 직접 가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양의 관리들과 대신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술렁였고 한석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비법을 알아내지도 못한 채 덕임이 임금 앞에 서게 된다면 자신의 거짓 보고와 영모 상소가 들통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어명은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덕임은 옥사장을 매수하여 자신의 서신을 궁중의 대비전으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얻은 작은 은한 몇 잎과 자염한 꼬집을 옥사장의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저 초가마을에서 내 어머님을 모셨던 노상궁,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면 이 편지를 꼭 전해주셔야 합니다. 전하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 일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시어머니 김 씨와 각별한 사이였던 상궁이 여전히 대비전의 실세로 있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이지요. 서신에는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연과 함께 자염이 임금의 생명을 좌우할 열쇠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는 한석과 화남 대감이 횡령과 비리로 굴량미를 빼돌린 증거를 요약하여 적었습니다. 서신은 여러 손을 거쳐 대비전 상궁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노상궁이 서신을 읽고 경악하며 덕임은 분명 김씨 부인의 며느리인데 그 며느리가 이토록 억울하게 갇혀 있단 말인가? 게다가 추상 전하의 병을 고칠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다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군. 그녀는 황급히 대비에게 달려가 서신을 전달하고 대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이 소금 없이 살 수 없듯 나라도 진실 없이 살 수 없네. 이 사실을 전하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겠네. 옥중에서 덕임은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벽에 손가락 피로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한석의 비리와 굴량미 횡령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대신 상대를 가장 확실하게 무너뜨릴 단 한 번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벽에 글씨를 써내려가며 기억을 정리했고 한석이 어떤 장부를 어디서 조작했는지 어떤 공신을 매수했는지 모두 적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피로 물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감옥에 웬 여인이 사사로운 옷단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매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뽐내며 감옥 창살 너머로 덕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매양이 감옥 창살 너머로 덕임을 비웃으며 어머, 꼴 좋네. 이제 곧 사약이 내려올 텐데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니? 내가 가졌던 그 소금성은 이제 내 손에 들어올 거야. 남들이 말하길 내가 대단한 여왕이라더니 이제는 벌레와 쥐들과 함께 사는구나. 참으로 인생이란 오묘해. 그녀의 웃음소리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덕임은 눈을 감은 채 차갑게 대꾸합니다. 매향아, 소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상처에 닿으면 뼈를 깎는 고통을 주기도 하지. 내 죄가 너무 커서 그 소금이 내 온몸을 파먹을 날이 머지않았다. 너희가 지금 내 섬을 짓밟고 웃고 있지만 그 소금의 가격을 곧 다시 체험하게 될 거야. 내가 가진 탐욕이 내 목을 잴 것이다. 기대하거라.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지만 목소리에는 겨울 바람처럼 차가운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매양은 순간 몸서리를 쳤지만 곧 비웃음을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임금은 직접 국문을 열어 덕임의 죄를 가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초가을의 아침, 대궐 마당에는 대신들과 종친, 군관, 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왕자 앞에는 큰 북이 세워졌고 의금부 관리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중죄인을 신문할 때 울리는 북소리가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석은 당황했습니다. 비법을 알아내지도 못한 채 덕임이 임금 앞에 서게 된다면 자신의 거짓 보고가 들통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금의 어명은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대 뒤편에서 손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남 대감도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덕임은 피 묻은 죄수복을 입은 채 하지만 눈빛만은 왕비보다 당당하게 대궐 마당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쇠고랑이 발목에 채워져 있었고 손목에는 밧줄이 묶여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고개는 곧게 들려 있었습니다. 대궐에 모인 사람들이 저것이 자염을 만든 여인인가? 하고 속삭였고 일부는 저런 천한 여인이 감히 왕 앞에 설 수 있는가?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을 마주한 사람들은 어느새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히려 왕좌에 앉은 임금마저 주시할 힘이 있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은 어전을 뒤로하고 앞에 걸어 나와 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범인 덕임이냐? 그의 질문에 덕임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녀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잔뜩 긴장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녀는 임금 앞에서 천연비책의 진실과 한석의 죄를 밝혀 조선을 뒤흔들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7장 대궐의 심판, 보랏빛 소금이 밝힌 진실. 한양 대궐 마당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만조백관이 엄숙한 표정으로 늘어선 가운데 임금은 용상에 앉아
분노 섞인 눈으로 마당 중앙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일 전부터 궁궐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장터와 서당 그리고 사대부 집안에서도 이 국문을 둘러싼 이야기로 술렁였습니다. 그곳엔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은 덕임과 관복을 정제하고 당당한 척 서 있는 한석, 그리고 화려한 가마 뒤에 숨어 눈치를 보는 매양이 있었습니다. 덕임의 옷은 감옥에서 나온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한석은 녹색 관복에 무거운 관을 썼지만 눈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매양은 꽃 모양의 비녀를 꽂고 있지만 가마 안에서 손수건을 주무르며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용상을 내려치며 호통칩니다. 이한석, 내가 진상한 소금은 내 상처를 낫게 하기는커녕 불로 지지는 듯한 고통만 주어다. 그런데 저 여인이 바친 소금물로 단 한 번 씻었더니 종기의 열기가 가라앉았구나.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영모라 일컬은 저 여인의 소금이 진짜이고 내 소금은 가짜란 말이냐? 임금의 목소리는 마당에 울려 퍼졌고 대신들의 무릎에 깔린 담요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오랜 고통과 분노에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떨리는 염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합니다. 전하, 황공무지로소이다. 저 요물이 비법을 숨기고 가짜를 퍼뜨려 전하를 현혹하는 것이옵니다. 저 여인은 사병을 기르고 나라를 어지럽힌 대역죄인이니 당장 목을 치셔야 하옵니다. 그는 계속 굽실거리며 임금의 신뢰를 얻으려고 애썼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자염을 얻어내려다 생긴 상처가 남아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며 목소리는 낮으나 궁궐 전체에 울려 퍼질 듯 단호하게 전하, 소금은 속이지 않습니다. 속이는 것은 오직 사람의 탐욕뿐입니다. 이한석 대감은 제가 버려진 조강지처라는 사실을 숨기고 제 소금 상권을 빼앗기 위해 저를 영모로 몰았습니다. 사병을 기른 것도 나라를 어지럽힌 것도 저 사람이오. 저는 백성을 살리고 전하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염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여기 제가 옥중에서 목숨 걸고 지켜낸 진짜 장부가 있사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목가슴 사이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것은 시어머니 김씨가 남긴 가계부와 데뷔 전 상궁의 도움으로 미리 전달된 증거 문서였습니다. 그녀는 피에 젖어 굳어버린 종이 뭉치를 꺼내 임금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김씨가 물려준 비기 속에 숨겨져 있던 이한석 가문이 오랜 비리와 횡령이 기록된 비밀 가계부였습니다. 또한 덕임이 옥중에서 자신의 피로 벽에 적어 내려간 내용을 옥사장이 베껴 적어온 증거 증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데뷔 전 상궁의 도움으로 미리 확인된 이 문서는 임금의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임금은 직접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문서를 넘길 때마다 장부에 기록된 숫자와 이름이 그의 눈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장부를 넘기며 이럴 수가 굴량미로 써야 할 쌀 수천 가마가 이한석의 집 뒤주로 들어갔고 관함 대감과 결탁하여 소금 전매권을 사적으로 이용해 지부를 일삼았구나. 조정에서 지급한 무사들 숫자를 조작해 없는 병사에게 녹봉을 지급한 뒤 그 돈을 빼돌린 것까지 기록되어 있구나. 이한석, 내가 감히 나를 기만하고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내 배를 채웠단 말이냐? 더욱이 조강지처를 버려 그의 비밀을 빼앗으려 했으니 그 죄가 천리에 들리도다. 임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다. 그의 얼굴에 배어있던 고통의 그림자는 잠시 사라지고 대신 정의로운 분노가 자리했다. 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전하, 그것은 모함입니다.
저 장부는 가짜입니다. 제 집 안을 모르는 저 여인이 어찌 이런 장부를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급하게 변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동자는 좌우로 흔들렸다. 매양이 가마 밖으로 뛰쳐나와 울부짖으며 전하! 저희 대감님은 무죄입니다. 전현이 저 미친년이 우리를 시기해서 꾸민 일이에요. 왜 저 안나총이 몇 장에 대감만인의 목숨을 맡기시나요? 전하의 병을 낫게 해드릴 다른 소금을 만들 수 있으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가에 진주꽃이 흔들렸고 입술에는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데뷔전 상궁의 부축을 받으며 눈먼 시어머니 김씨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머리에는 헌수건을 둘렀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의 분위기를 느끼며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의 급제 후 버려졌던 노모의 등장은 현장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신들은 속삭임을 멈추고 궁녀들은 침을 삼켰습니다. 김씨 허공을 향해 손을 더듬으며 전하 제 자식이지만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이 애미를 굶기고 20년을 제 몸처럼 봉양한 조강지처를 저 차가운 섬으로 내쫓은 놈입니다. 저 아이 덕임이가 없었으면 전하께 올릴 소금은커녕 이 늙은이 목숨도 진작에 끊어졌을 것입니다. 이 안석이 하늘이 두려웠다면 어찌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가냘펐지만 말끝에는 칼날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몇몇 대신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 또한 손에 들린 장부에서 눈을 들어 김씨를 바라봤습니다.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여봐라. 당장 저 파렴치한 이한석이 관복을 벗기고 압송하라. 또한 그와 결탁한 화남 대감 일가를 가두고 재산을 몰수하라. 조강지처를 벌인 것도 모자라. 나라의 근간을 흔든 죄에 결코 용서치 않겠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군관들이 앞으로 나와 이한석의 관복을 벗겼습니다. 비단 자수의 관복이 땅에 떨어지고 화려한 관이 머리에서 벗겨졌습니다. 한석은 흐느끼며 다리를 떨었습니다. 한석은 끌려나가며 덕임을 향해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그 말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매양은 가마 안에서 기절하다시피 쓰러졌고 하인들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화남 대감은 고개를 숙인 채 죄인처럼 뒤따랐습니다. 덕임은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향한 연민과 분노, 그리고 복수의 감정을 한꺼번에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눈물보다 차가운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그녀가 견뎠던 수많은 밤과 고통, 그리고 생사기로에서 쌓은 각오가 이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다음과 같이 어명을 내렸습니다. 덧붙여 염도를 비롯한 모든 소금 굽는 곳은 나라에 직접 관할로 두되 덕임의 지혜와 노고를 인정하여 그녀와 섬사람들이 관리하도록 하라. 그녀는 백성을 살리고 나를 살린 공이 크니 소금성이라는 이름을 내리겠노라. 또한 덕임을 경호부인 칭우 후련에 봉하고 그녀의 가문을 보호하라. 임금은 덕임에게 온화한 시선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용기와 충심을 가상히 여기노라. 나의 병을 고친 것은 내 소금이며 나라를 살린 것도 너의 손이다. 덕임은 임금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높여준 호칭보다 소금성 사람들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전하, 저는 그저 염도에서 굶주리는 백성을 살리려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소금성이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대신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덕임은 궁중의 대비전으로 불려졌습니다. 대비와 대비전 상궁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김 씨의 며느리라더니 참으로 기계가 있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나라가 병에 쓰러졌을 것이다. 대비가 손을 잡아주었고 덕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처음으로 흘렸습니다. 며칠 뒤 덕임은 다시 염도로 돌아갔습니다. 땅은 아직도 일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일부 가마는 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섬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녀는 섬 사람들과 함께 다시 가마를 세우고 불을 지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우리가 만든 보랏빛 소금이 우리를 살렸고 나라도 살렸다. 이젠 아무도 우리를 짓밟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함께 구호를 외치며 돌담을 쌓고 갯벌을 정리했습니다. 한편 한석과 매양은 귀향길에 올랐으며 그들의 집은 빈집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고 장부는 모두 공개되었으며 사람들은 조강지처를 벌인 죄가 이렇게 무섭다고 수군거렸고 남편과 아내의 의리가 새롭게 조명되었습니다. 덕임이 남긴 말은 한양에서 오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소금은 속이지 않는다. 사람의 탐욕만이 사람을 속인다. 보랏빛 소금이 밝혀낸 진실은 단순히 한 남자의 부패를 넘어서 조선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불의와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덕임은 소금성의 여왕으로 불리게 되었지만 그녀는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갯벌에서 흙을 퍼올리고 바람과 싸우며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것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 속에는 한층 더 큰 지혜가 자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싸움은 언제나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보랏빛 소금은 그 싸움에서 언제든 사람들을 깨우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제8장 소금밭의 인과응보와 여왕의 홀로서기. 뇌우가 쏟아지던 대궐의 심판이 끝난 후 계절은 다시 돌아 염도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예전의 삭막한 소금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겨우살이를 해낸 대나무와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새싹을 틔웠고 갯벌 위로 퍼지는 소금의 향기에도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내음이 스며 있었습니다. 섬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거대한 소금 가마들에선 영롱한 보랏빛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갯벌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섞였고 물을 들이붓는 장정들의 동작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섬의 가장 낮은 곳, 가장 험한 갯벌 한복판에는 죄수복을 입은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한때 한양의 비단길을 밟던 사람들, 이제는 염도에 짠 진흙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한양에서 비단옷 입고 떵떵거리던 내가 왜 이런 똥물 튀는 곳에서 고생을 해야 하느냐고. 나리,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그녀의 손은 부드러움과 멀어졌고 굳은 살이 잡혔습니다. 땀과 염분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며 눈에 들어갔고 소금을 나르는 매양의 발목에는 무거운 착고가 달렸습니다. 그녀의 음성은 아직도 과거의 사치를 기억하는 듯 높았지만 주변에는 공감하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닥쳐라! 내년의 사치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된 것 아니냐? 이 소금물이 상처에 닿으니 뼈가 녹는 것 같구나. 그는 이미 며칠째 염수에 손을 담근 탓에 손가락 사이가 헐어 있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과거에 남에게 명령만 하던 그의 몸은 이제 염도의 노동에 익숙하지 않아 조금만 힘을 줘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와 덕임에게 한 짓을 떠올릴 때마다 의도치 않게 이를 갈았지만 그 소리는 파도와 섞여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허! 죄인들이 어디서 주둥이를 놀리느냐? 덕임 아기씨, 아니, 소금 부인께서 명하셨다. 너희가 싼 소금 한 가마가 백성들의 눈물 한 방울이니 오늘 밤까지 10가마를 채우지 못하면 저녁은 없다. 군관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그늘진 동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덕임의 사연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자리에 선 두 사람이 지금 겪는 고통이 부당함에 대한 보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법은 공평해야 했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그 결과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덕임은 언덕 위 화려한 소금성 정자에 앉아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새로 지은 2층짜리 건물이었고 바닥에는 보랏빛 소금 결정이 박힌 돌이 깔려 있어 해가 지면 은은한 빛을 냈습니다. 정자 기둥에는 백성들이 쓴 감사 편지가 걸려 있었고 아래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가마의 향과 꽃향기를 실어왔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눈을 뜬 덕임의 자염요법으로 시력을 회복한 시어머니 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씨의 눈동자는 아직도 흐리지만 이제는 덕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덕임아, 이제 마음이 좀 풀리느냐? 저놈들이 제 죄를 소금으로 씻고 있구나. 하늘이 있다면 저들에게 이 짠 땀과 눈물이 얼마나 쓰린지 알려주겠지. 김 씨는 손을 뻗어 딸처럼 여긴 덕임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거칠었지만 온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복수는 달콤할 줄 알았는데 막상 보고 나니 그저 짭짤할 뿐입니다. 인생의 맛이 원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달기만 하면 금방 질리고 너무 짜면 먹지 못하니까요. 저 두 사람에게 주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그들이 저질렀던 일에 대한 대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녀는 차잔을 입에 대며 갯벌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소금밭의 파도, 장작을 쌓는 젊은이들의 구슬땀, 그리고 그 사이에서 허덕이는 한석과 매양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크게 기뻐하지도 깊이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이 공평한 순환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지켜보았습니다. 덕임은 임금이 하사한 정경 부인의 직함과 한양의 저택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는 공을 세운 자는 나라가 예우해야 한다며 그녀에게 화려한 저택과 종묘에 들어갈 권리를 주려 했으나 덕임은 염도의 바람과 흙을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하의 은혜는 감사하지만 저는 이 섬에서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영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염도에 자염학교를 세워 가난한 자식들에게 글과 장사법을 가르쳤습니다. 학교는 자그마한 초가로 시작했지만 곧 섬 사람들이 힘을 모아 넓은 기와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곳곳에는 자염을 만드는 과정과 소금의 역사 그리고 세계 곳곳의 무역에 대한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덕임은 이제 누구의 아내로 불리는 삶이 아닌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염도의 주인으로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갯벌을 둘러보며 염수의 수위를 확인하고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글과 숫자를 가르쳤으며 밤에는 상단의 장부를 검토하고 배의 출항 일정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삶은 바빴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쌓은 보랏빛 성은 눈에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사랑과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덕임은 상단의 어린 제자들에게 소금을 보여주며 보아라, 이 소금이 보랏빛을 띠는 것은 뜨거운 불과 차가운 바닷물을 9번이나 견뎌냈기 때문이다.
너희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 시련은 너희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이란다. 세상이 너희를 흔들어도 두려워 말고 불과 물을 견디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도 언젠가 빛날 수 있다. 아이들은 보랏빛 결정에 손끝을 대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중에는 한때 매양에게 구박당했던 소녀도 있었고 한석의 비리를 목격했던 젊은 어부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덕임의 가르침 아래에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석양을 등진 덕임의 뒷모습은 거대한 거상의 위엄과 어머니의 인자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염도의 바람과 태양의 반짝였고 어깨는 강인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버려진 조강지처였으나 이제는 만인의 존경을 받는 여왕이 된 여인. 그녀의 보랏빛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고 정의를 세우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염도뿐만 아니라 한양에서도 심지어 멀리 상인들이 오가는 바다 건너에서도 자염의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부잣집의 부인은 자염을 먹고 건강을 되찾았다며 눈물로 감사했고 어느 병사의 상처는 자염으로 씻어 굼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사이 매양과 한석은 염도의 노동 속에서 변해갔습니다. 하루 종일 짠 물을 퍼나르고 밤이면 피곤에 지쳐 잠들었다가 새벽이면 다시 작업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매양은 처음엔 울며불며 투정을 부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잡히는 소금 결정 하나하나가 과거 자신의 눈물과 닮았음을 느꼈습니다. 한석은 자신의 손에 생긴 굳은 살을 바라보며 덕임이 짊어졌던 고단함을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바다는 그의 말을 삼켜버렸습니다. 나레이션 탐욕의 소금물은 마실수록 목이 타지만 정직과 지혜로 일군 성공은 온 세상을 적시는 담비가 됩니다. 덕임은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에 나가 비가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비는 염도가 울 때 흘렸던 눈물이기도 하단다. 우리가 흘린 눈물은 땅에 스며들어 다시 소금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순환하고 우리가 베푼 선도 악도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언젠가 자신들도 어딘가에서 순환의 일부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염도의 파도 소리가 덕임의 이름을 실어 나르는 가운데 지독했던 복수의 연대기는 가슴 깊은 감동과 교훈을 남기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덕임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절망하지 말고 정직과 근면으로 자신을 지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한양에서는 소금성이라는 상징이 부패한 권력을 견제하는 단어가 되었고 염도에서는 매년 봄마다 자염축제가 열려 사람들이 보랏빛 소금으로 빚은 음식을 나누며 과거를 기억했습니다. 덕임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 속을 거닐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에 목매지 않았고 과거에 매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앞으로 나아갈 다른 이들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마무리. 이 긴 여정을 함께하며 마음속에 남는 건 단순한 통쾌함이 아니라 삶의 짠맛과 단맛이 섞여 만들어낸 깊은 울림입니다. 처음엔 조강지처를 배신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전부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진흙탕 속에서도 빛나는 자염처럼 강인하게 피어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덕임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았고 배신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땀과 눈물로 빚은 보랏빛 소금은 단지 식탁 위의 양념이 아니라 정의와 지혜, 그리고
사랑이라는 더 큰 의미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탐욕은 결국 제 목을 죄고 정직과 배려는 결국 스스로를 구한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을요. 한석과 매양이 거친 갯벌에서 느끼는 쓰라림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줬던 아픔의 무게이며 덕임이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가르치는 자염의 비밀은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씨앗입니다. 복수는 달콤할 줄 알았지만 덕임의 말처럼 결국 짭짤한 맛만 남습니다. 그 맛 속에서 그녀는 미움보다 연민을, 분노보다 책임을 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뜨게 한 것도, 섬 사람들에게 공부할 권리를 준 것도 모두 그녀의 넓은 가슴 덕분입니다. 이 서사시를 읽으며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누군가는 울컥했고 누군가는 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덕임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소금처럼 끓이고 식히는 시간을 견뎌낼 때 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자신의 삶 속에서 보랏빛 자염이 되어 주변을 밝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손짓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더 많은 이야기와 감동을 나누기 위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겠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